실험 넘어 무업 시대에 대한 논의는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거의 처음 이루어지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가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25분이라는 짧은 그 발제 시간이 결코 피상적이지 않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많이 깨졌네요. 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한 취지인데요. 4차 산업혁명과 그 핵심 기술인 AI 기술 혁신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노동이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생각이 점차 사라지고 노동 없는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무업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심대하게 도전받는 이 시대, 일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노동과 무관하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존재의 가치가 노동이 아닌 존엄한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되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 의식으로 오늘 발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태 분석과 대처 방안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발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를 하시고 지금 발제는 그냥 요약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태 분석을 잠깐 소개를 하면 대량 실업 사태와 생명력 소진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업 넘어 무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징후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AI 기술 혁신으로 이제 현실화되어가는 노동의 종말을 또 우리 이 시대 인류가 또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러한 그 무업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잉여인간, 주변화된 인간의 양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OECD와 비교를 했을 때에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 참가율도 수치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비정규직 비율이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사회 약자의 고용 불안이 매우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정부의 공식 통계를 수치화한 거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실업률과 고용 참가율보다는 비정규직 비율, 고용 구조 양극화 등을 우리가 함께 직시를 해야 한국 고용 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IMF 외환위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의 구조 전체를 재편한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노동시장 안에서 이제 이중 구조,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 사이에 양극화가 이제 고착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외신도 상당히 주목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뉴스위크지가 IMF 외환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이 기적과 절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이 문제가 한국 사회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논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이 IMF 외환위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경제위기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삶, 정신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겠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드러난 그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 또 빈곤층 확대와 중산층 몰락, 여러 이제 사회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심각하게 주목을 해야 될 사회 현상이 자살 급증의 결정적인 분기점을 마련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실업 사태와 생명력 소진 사이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족이 결코 자살을 많이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자살률이 비교적 이제 완만한 그런 곡선을 이루었는데, IMF를 결정적인 분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력이 극도로 소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경제 위기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자살률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 OECD 1위를 2003년도부터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IMF 그 이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27년 이상 대한민국의 OECD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OECD 회원국가의 그 비교, 또 평균과도 비교할 때 압도적인 그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30세 이상부터 OECD 자살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한 만큼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자살률도 OECD 평균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어떤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냐면,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 재난의 직격탄을 맞는 불평등의 폭력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가 이 재난에 더 취약한 그런 상황인 것을 많이 이제 공론화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비정규직의 3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 때 이제 실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이 수치는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재난이 일어날 때에 당해보다는 한 2년이 지나서 이제 자살률이 이제 급상승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재난을 맞닥뜨릴 때는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사태를 수습을 못하겠다라는 이제 그 불안감과 절망감이 이제 몰려오면서 한 2년 차부터 자살률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그런 그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자살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15,000명, 한 해 자살 사망자가 15,000명이라는 그 수치에 가슴을 쓸어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40대의 사망 원인 2순위로 자살이 거론되었는데, 급기야 1순위로 이제 순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여기 보시면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사망 원인을 제가 도표화했는데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가 모두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 세계가 이 팬데믹을 종식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와중에 AI가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하게 되었고, 2022년에 챗 GPT로 이게 이제 현실화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류가 AI 기술혁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 3, 4년 앞당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난 10월에 아마존이 정직원 14,000명을 정리 해고를 했습니다.
아마존에 이어서 메타, IBM도 수천 명을 감원을 했는데, 예, 그 결정적인 원인은 AI 혁신 기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기업들이 AI 혁신에 따른 해고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목사님들이 그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그 이제 성도님들이 2025년 AI가 몰고 온 노동계의 지각 변동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IMF 외환위기는 한국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편을 한 그런 사건이었고,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은 AI 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서막으로 작용을 했다. 예. 그리고 이 외환위기가 촉발한 노동 그 유연화, 이 노동계의 그 이중 구조는 이제 AI 혁명과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노동 자체가 축소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동 자체가 불필요해지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업 넘어 무업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업 시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 그 발제 제목을 보실 때에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를 다 들으시고 나면은 이것이 결코 단순한 비관적인 그런 담론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그런 우리가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이 무업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은 지난 20, 30년 동안에 축적된 학문적인 그런 진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러미 리프킨, 세계적인 경제학자, 이제 사회학자가 이미 1990년대에 4차 산업혁명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종말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책이 그 책입니다. 네.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에서 전형적으로 고용 형태가 사라지면서 인간이 노동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견입니다. 세계 최초로 모업사회에 진입한 그 일본의 그 모업사회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선행적이어서요. 일본은 이미 1990년대부터 초고령화, 또 경기 침체, 고용 경직화 등을 경험을 하면서 모업사회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사회 이슈로 주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사회학자들은 고용이 있어도 인간이 일할 수 없는 사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일의 붕괴, 사회적인 고립, 또 이것이 연이어서 생명력 소진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무업 사회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일본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무업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책이 무업 현상의 그 이제 정책적인 진단을 제시를 하면서 일본 사회 안에서 무업 사회 담론 확산에 기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바로 이제 그 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실업과 무업을 좀 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인데 반해서 무업은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은 어떤 불황이라든가 이러한 사태를 이겨내고 나면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나면은 실업률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에 반해서 무업은 경기가 회복이 되어도 일자리 자체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기업이 신규 인력을 뽑지 않고 또 자동화라든가 또 AI로 이제 인력을 대체를 하고 또 비정규직을 확산을 시키면서 정상적인 고용 경로가 해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업은 경제적이고 일시적인 위기인데 반해서 무업은 구조적이고 문명사적인 장기적인 위기에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업 상태는 실업보다 훨씬 강한 심리적이고 존재론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이제 사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업이 어떠한 그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무업 시대는
노동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이 돼서 그러니까 AI라든가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당수 직무를 이제 AI가 대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만 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을 해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자아 가치감의 위기를 겪는 시대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무업화 흐름을 우리 한국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회 현상이 한 10년, 15년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중요한 경고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깊이 깨닫고 우리가 대처 방안을 너무 늦지 않게 이제 마련을 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노동시장을 축소해서 청년 세대가 이제 첫 직장 진입에 이제 실패라고 이것이 이제 잃어버린 세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도근둔 희귀꼬물이 문제를 이제 양산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서 일본이 저출산 경제 활력이 급락하고 복지 비용이 증가되는 이러한 사태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경고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이미 무업 사회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징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앞서 이제 우리 발제에서도 초저출산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초저출산, 저성장, 초고령화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한국이 무업사회로 진입한 징후를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층이 장기 구직하고 또 구직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플랫폼 노동이 급증을 해서 이제 비정규직이 이제 그래서 이 노동 구조가 이제 이중 구조로 고착화되어 가고 그리고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AI, 자동화 이 외주에 집중을 하고 청년 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이 갈수록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노동 자체의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다. AI 도입이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사람이 할 일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일본의 희귀꼬물이 문제를 한국 사회가 거론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일본 사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주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니트족입니다.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쉬는 청년들, 고립 은둔 청년과 이 니트족 청년을 합산하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확인할 때에 한국 청년 5명에 1명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업 시대의 고위험군을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회 진입에 실패한 청년층 그리고 구조조정과 AI 대체로 일자리를 상실한 중장년 남성들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이 자리에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바로 이런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변동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기술 변화에 적응할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또 무업, 고립, 우울, 무업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독거, 고립층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특히 주목을 해서 케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진단하는 바로는 이 AI 시대 진짜 위기는 기술보다는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잊어버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업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인간이 불필요해지는 그냥 주변화된 인간이 양산되는 이형 인간 문제인데요. 이 잉여 인간은 사회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유발 하라리의 그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한 수십억이 이 잉여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업 시대의 담론의 핵심은 단순히 일이 사라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결과로 잉여 인간이 양산되는 이 사회적이고 존재론적인 위기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특별히 깊이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노동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존감의 위기일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AI가 이제 결국에는 인간의 그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무업을 가속화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대로 그래서 일의 상실은 소득의 상실을 넘어서 존재감, 존엄감, 삶의 의미까지 이제 상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잉여 인간의 양산은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공동체적, 영성적 답변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급변하는 문명 전환기 무업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육적 차원, 또 교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이 교육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명 전환기의 격변에 대처하는 전면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 학습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21세기 인재의 핵심 역량을 키우는 총체적인 인성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간절함은 보인다고, 제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고민하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 교육을 이제 전면 개편해야 되겠다.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4차 산업혁명 그 자체만으로도 거대한 문명사적인 그 변수 요인인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합세를 해서 지금 우리는 문명 대전환 시대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이러면서 저는 교육의 모든 콘텐츠를 다 저는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20세기형 인간이고 대체로 19세기에 형성된 교육 내용으로 21세기형 인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미스매칭,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저의 견해인데요. 문명 대전환 A혁명 시대 교육은 어떤 변화된 세상의 도래에도 여기에 잘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자는 당대만 바라보고 교육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최소한 10년 앞을 미리 내다보는 해안으로 저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자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생 즐겁게 배우면서 자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평생 교육 시스템에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평생 교육기관에 머물 때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의 부족한 것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과정이라는 거,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도 저는 이 시대 문제의 절반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변화된 노동 환경에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평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AI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편리함을 가져들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즐겁게 공부하는 루틴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AI와 공생 협업해서 서로 함께 성장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그런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되는데 융복합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서 공감, 협업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인성, 신기술을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적인 성찰, 다양한 문제 해결 역량, 잉여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회복 탄력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총체적인 인성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교육 내용을 만들어 가니까 이게 좀 효력을 제가 좀 발견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좀 보람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글자가 다 깨져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평생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평생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평생 공부하는 시대다. 예,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면 학습해서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학습 내용을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고 행복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AI가 이렇게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 처음에는 경계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협업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이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노동이 지금 현재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노동은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노동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는 단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계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동반자요 협업자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판단, 창의력의 일부를 분담하는 공조운영, 이 파트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AI와 협업하는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이제는 AI를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협력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인간 존엄을 지탱할 수 있는 생계 안전망을 이제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아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제도 연구를 했었는데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입장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라기보다는 선별적인 최소수혜자 복지 강화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상생 공존하는 생존 모델과 사회적인 에토스 개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생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지만이 낙오자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생 공존하는 생존 모델 확산과 사회적인 에토스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고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생과 공존은 생사가 교차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의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회 경제적인 공평과 정의 문제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사회 경제적 공평과 정의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 사상이 이제 연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나라의 사회 경제적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속에 올바르게 실현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 경제적 공평과 정의의 정착은 사회 양극화를 위시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소외자로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 없이 이들의 생존권을 결코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에 나와 있는 공법, 미슈파트와 정의, 츠다, 여기에 보시면 이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두 기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사회 경제적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실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다라고 제가 연구한 바에 저의 연구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거는, 만모니즘에 함몰된 세속적인 탐욕을 내려놓고 이제는 순전한 기쁨의 영성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1세기 한국 사회는 돈이 최고라는 무신 숭배가 영적, 정신적 숭고함을 송두리째 집어삼켜버린 사회입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IMF 외환위기더라고요. 만모니즘의 지배는 일자리를 잃는 순간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절망으로 이어지며 무업사회가 가져올 총체적
사회적인 상실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무업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만모니즘에 함몰된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세속적 탐욕에 의해서 희미해진 순전한 기쁨의 영성을 되살리는 일이다. 돈이 모든 존재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이 시대에 교회는 돈으로 평가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존엄을 선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이 통계를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선진국 17개국을 조사를 한 결과 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과 뭐 친구라든가 이런 거를 꼽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돈을 꼽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서글픈 그런 통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의 말씀에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의 영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노동의, 이게 지금 PPT 2장 쪽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발제를 2, 3분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종말을 예고했던 제러미 리프킨이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하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 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업 시대에 인간이 잃게 되는 것은 일과 함께 평안과 존재의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경제적 유용성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 생명과 존재의 존엄을 공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AI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났는데요. AI와 대화를 나눌 수는 있어도 인간의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업을 잃은 무업자가 느끼는 깊은 상실감, 소외감, 자기 비하의 늪은 기술이 치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영혼의 공백, 의미 상실의 틈을 교회가 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업시대의 교회는 잉여인간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다라고 존재의 이유를 밝혀주는 존엄 기반 공동체, 잃어버린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소명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다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